지금 우리는 뭐 응원도 하지만 그래도 뭐 이걸로 우리가 뭐라도 좀 기회를 얻으려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세상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주식 이런 거 아니어도 어떤 기회가 있고 이런 거를 먼저 상상하면은 가까운 미래에 앞선 기회를 분명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10년 뒤에나 되겠네. 공상과학이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빠르면은 24년에 미국에서 시작하고요. 우리나라도 25년이나 26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뭐 먼 미래가 아니고요. 2, 3년은 정말 빠르고요. 2030년도 아마 금방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상과학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UAM은 이제 얼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인데요. 사실 지금은 AAM이라고 불리는 게 더 많고요. 저도 사실 AAM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 이제 많이들 친숙해지셔서 그냥 그런 의미에서 그냥 UAM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게 나중에는 AAM으로 다 부를 겁니다. 약자는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세대 항공 교통수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은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이용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얘기하면은 뭐 아이 뭐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걸 왜 타요? 막 이런 얘기 아닌데요.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걸 다 타자는 거지 뭐 다 뭐 차도 없애고 지하철도 없애고 뭐 그거 없애고 이것만 탑시다 이게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용했던 모빌리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새로운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의 교통망이 더 빠르고 편한 구간은 당연히 그냥 그거 그대로 타면 돼요. 굳이 뭐 그것도 아닌데 돈 더 들고 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은 지하철 역에서 역으로 가는 그런 코스다. 그러면은 그냥 지하철 타는 게 당연히 낫죠.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 대체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 연결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또 되게 서울은 이게 잘 돼 있는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환승도 되고 막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갈 때 이렇게 다 갈아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심지어 다 환승도 되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게 또 UAM일 거고요. 물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개념은 마스라 그래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를 우리가 서비스로 이용하자.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는데 이제 더 발전돼서 이제 그런 개념에다가 항공까지 이렇게 녹아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체적인 개념이고요. 나라나 문화에 따라서 서비스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방식도 다르고 주거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유럽도 다르고 일본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도 거기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RAM이란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 점이 다 공항이거든요. 미국에 공항이 이렇게 많아요. 한 5천 개 된대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는 가보지도 못한 공항이 많을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거의 안 쓰이는 공항이 7, 80%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놀러 갈 때 가는 그런 허브 공항만 대부분 다 쓰이지 이런 작은 로컬 공항은 거의 안 쓰이고 뭐 경비행기 뭐 이런 것만 쓰이는데 이유는 활주로가 짧아서 그래요. 거기에는 대형 항공기가 못 내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아서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생각했던 게 이거를 좀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이거는 수십 년 전에 나왔던 개념인데요. 이 공항을 쓰게 하려면 이 공항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기, 좋은 비행기를 만들면 되잖아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에스토리라 그래서 쇼테이크가 되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가끔 타는 그런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거는 활주로가 거의 한 2, 3km, 4km 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는 그 정도 활주로가 안 되고 몇백 미터 아니면 100미터 이하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이런 거 하면은 거기에서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나온 게 RAM이었고요. 이제 그게 더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UAM과 RAM 다 합쳐서 AAM 앞으로 이제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제 플라잉카다, 뭐 드론 택시다 하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면은 플라잉카 절대 아닙니다. 플라잉카는 여기 나온 얘네가 플라잉카고요. 이거 지금 팔아요. 파는데 드디어 이제 파는데 이거 산다고 해서 못 타고 다닙니다. 왜냐? 허가가 안 나요. 그리고 엄청 비싸요. 한 10몇 억이고요. 어,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게 플라잉카라는 거죠. 플라잉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로도 갈 수 있고 하늘도 날 수 있고. 근데 이게 얘네들이라고 해서 이러다가 막 도로에서 막 갑자기 날아가고 그것도 아니에요. 얘들은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하늘 날 거면은 아까 이런 공항 가야 돼요. 이런 공항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잉카가 아니다. 왜냐면 플라잉카 하면은 이거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껏 날아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근데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요. UAM은 우리가 못 삽니다. 뭐 비싸서 못 사냐? 안 비싸요. 이거에 비하면 싸요, 가격은. 근데 못 사요. 왜냐면은 안 팔아요. 예, 사도 어차피 못 타요. 얘도 못 타지만 그건 더 못 타고 도시에서는 절대 못 합니다. 뭐 해도 저기 뭐 사람 없는 데서나 뭐 해주겠는데 그럼 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냥 더 가까운 거 그냥 우리 비행기 타듯이 타는 거랑 똑같고요. 근데 그 항공사에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항공사에다 돈 주고 타잖아요. 똑같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그런 항공사 같은 운항 사업자가 운용을 할 거고요. 그래야지 통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전도 보장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사고가 나는 게 그건데, 그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통제를 할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여기저기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플라잉 카는 좀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뭐 드론 택시란 말도 많이 들으셨죠. 드론 택시는 플라잉카보다는 나은데, 저 드론이란 말 때문에 좀 그런데요. 진짜 드론이라는 게 사실 드론은 무인기를 지칭하는 그냥 애칭이거든요. 이게 뭐 정식 용어도 아니고요. 정식 용어는 언맨드 뭐 비클, 뭐 UAV, UAS 뭐 이런 게 차라리 맞는데, 근데 드론이라는 거는 원래 그냥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해가지고 뭘 하는 걸 드론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은 그냥 딱 그거죠. 그 우리가 장난감으로 노는 드론이나 아니 방송 촬영으로 하는 그런 드론. 그래서 드론 택시라고 하면은 바로 선입견이 이렇게 생긴 드론,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처럼 생긴 걸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타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이항하고 볼로콥터 모델인데요. 있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근데 이거는 매우 초기 단계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낮은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UAM을 한다? 그러면은, 되게 제한적일 겁니다. 그 수요가 되게 제한적인 데밖에 못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잠깐 떠가지고 한 10분 정도 관광하거나 이런 데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괜찮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막 2, 30km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거나 하면은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수직 타서 경제성이 안 나와요. 속도도 안 빠르고 이거 이제 운항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짧아가지고 한 번 그렇게 가면은 거의 충전하는데 또 뭐 몇 시간 걸리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드론 택시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용어만으로도 되게 많은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반대를 하거든요. 이거 무서워서 안 탄다가 제일 일단 클 거고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러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구현하려면은 기술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 마지막 허들은 사회적 합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라고 해야지 뭐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빨리 이렇게 좀 합의를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착륙 설비를 지을 때도 뭐 만약에 이게 되게 잘못된 고정관념에 쌓여있으면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좋지 않아서 이게 좀 제대로 된 용어로 불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타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용하려면은 처음에 이제 어디에서 A에서 B로 간다고 하면은 그 최대하게 빠르게 가는 걸 이렇게 해주잖아요. 뭐 어플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지하철 뭘 타고 내려서 버스 갈아타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서비스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찍으면은 어, 버티버티 이게 그리고 또 플라잉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플라잉카라 그러면 막 어디서든 막 타서 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당연히 뜨고 내리는 데는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또
충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사람들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많아진다고 하겠지만 처음엔 그렇게 많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갈 때 이제 딱 계산을 하면은 어디에서 일단 가까운 버티포트로 뭘 타고 이렇게 가고 거기서 몇 시에 뭘 그 UAM을 타고 가서 또 이제 라스트 마일리지는 못 타고 집에 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막 다른 그런 서비스 업종,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SKT나 카카오도 막 하겠다고 하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는 거고요. 더 크게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버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생각해낸 것도 다 이런 걸 하려고 그랬던 거랍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우버가 2016년에 이런 레포트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표지만 제가 뜯어온 거고요.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버가 UAM이란 걸 거의 어떻게 보면 정립을 한 거예요. 그 우버 에어라고 불렀거든요. 그 서비스를 할 건데 이걸 하려면은 어떠어떠한 게 필요하고 어떤 기체가 필요하고 심지어 막 기체 사이즈는 얼마가 돼야 되고 또 이거 충전할 거 생각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배터리는 어떤 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막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냥 이분들도 이때는 그냥 상상한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주차장 건물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버티포트 그 얘기인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이걸 활용해서 얘네는 할 건데요. 이렇게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이제 빨라졌죠. 이 이후로. 왜냐하면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걸 하겠다는 회사가 되게 유명한 그 엄청 큰 우버라고 하니까 다른 개발사들도 그동안에는 막 중구난방식으로 하다가 얘네 기준에 맞게 막 이제 속도를 내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이제 행사를 매년 했어요.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매년 이제 컨퍼런스를 한 거죠. 이거를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되게 이 산업 자체를 이렇게 끌어온 거죠. 헤게모니도 얘네가 잡았고 되게 끌어온 거죠. 그래서 막 파트너도 서로 막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또 20년에 그래가지고 결국 연말에는 우버가 이 사업을 우비한테 이렇게 넘깁니다. 그냥 이거 안 할래 하고 넘긴 거 아니고요. 우버도 자기들의 기존 주주들이 야 니네 좀 돈 되는 거나 일단 집중하고 돈 안 되는 거 적자 나는 건 일단 좀 빼라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자율주행도 오로라한테 넘기고 이제 우버 엘리베이터는 조비한테 이렇게 넘겼는데요. 넘길 때 재밌는 건 돈 받고 넘긴 게 아니고요. 오히려 넘기고 더 투자를 했어요, 조비한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버가 그만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거는 기존에는 이렇게 우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중심에 있었다 그러면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봐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만드는 애가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예, 기체를 일단 만드는 애가 제일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혹자분들은 뭐, 여기서 누가 돈을 많이 벌까? 뭐 결국은 플랫폼이 버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거 만들어서 왜 플랫폼 하면 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플랫폼이 힘을 가지려면은 만약에 이비톨도 자동차처럼 막 여러 군데서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 개밖에 못 만들 것 같아요. 항공기 안전성은 누가 하느냐?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 연방항공청이라고 FAA가 있고요. 유럽에는 이아사라고 이렇게 있어요. 사실상 얘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있거든요. 중국도 있고 우리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 우리 이 빼고는 이걸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전은 FAA와 이아사에서 받아야 된다가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배터리의 한계는 이제 뭐 비에너지 밀도가 뭐 한 킬로당 700kW 이 정도가 한계인데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소로 할 거거든요. 왜 수소로 하냐? 당연히 에너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액화수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42mJ 킬로당 거의 한 200배 많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 연료 전지로 하면은 한 8배에서 12배 정도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오래 날릴 수 있고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게 좋죠. 그럼 이걸로 하지 왜 그럼 배터리로 하느냐? 지금은 이걸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당장은 배터리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충분히 이것만 돼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이걸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수소로 갈 겁니다. 근데 언제 됩니까? 하면 저도 몰라요. 왜냐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첫 번째는 항공용 수소 연료전지는 아직 없어요. 자동차밖에 없어요. 예, 항공용은 왜 없냐? 어려우니까 없대요. 예, 왜 어렵냐면은 하늘을 날아가는 거에 쓰는 거니까 더 가볍고 뭐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그래서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거 개발되면 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하려면 결국 수소를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소 인프라가 지금도 없지만 당장은 그거 일단 구축하기가 어려워요. 예, 수소 이송, 저장, 공급 이거 하는 게 쉽지 않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수소가 친환경이 되려면은 그린 수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린 수소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굳이 나온 수소는 뭐 정유사나 정유 재련 정제 과정에서 나온 거라서 엄밀히 따지면은 친환경이냐 하면은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이 되려면은 막 풍력, 태양력,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들이 다 되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이걸 옮겨가지고 막 이런 인프라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하는 거고요. 어, 우리가 타던 비행기들, 지금 타는 비행기들 막 100명 이상 타는 비행기는 배터리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합니다. 네. 네, 어떤 배터리로도 그거는 절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조건 수소로 이미 지금부터 수소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공항은 오히려 수소 인프라를 갖추기가 좀 더 쉬워요. 공항은 지금도 1급 보안 시설이고 정말 관리가 다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항공유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공항에서의 수소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이런 도심이나 이런 데다가 버티포트에 수소 인프라 하면은 저는 그 옆에 안 살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예.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은 당장은 아닌데 미래에는 분명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UAM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는 수소라고 보시면 돼요. 릴리움이라고 독일 회사예요. 독일 회사인데 이거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어, 엄청 예쁘죠? 원래 막 저기 조비라는 회사는 이거예요. 이것도 예쁘긴 한데 솔직히 이게 더 이쁘잖아요. 네, 이거는 딱 봐도 약간 포르쉐 같기도 하고, 네, 진짜 디자인은 얘가 정말 최고예요. 근데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거 이제 덕트펜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슉 올라갔다가 앞으로 갈 때는 이게 딱 꺾여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근데 조비는 똑같이 그 벡터드 트러스트인데 프로펠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차이점은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디자인에 이런 예쁘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공간이 그 사이즈가 일단 제한적이에요. 왜냐면은 버티포트를 우리가 같이 쓰고 할 때 일단 그때 우버가 정한 사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다 준용이 돼요. 거기에 맞추려면은 지금 아까 그런 프로펠러 형식으로 하면은 많이 타야 한 6인석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은 사실상 설계가 힘들대요. 근데 이 모양이면은 그 사이즈에 맞게서 막 16명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릴륨의 주장이거든요.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공기 역학상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려면은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거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헬리콥터가 뜨는 게 양력으로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뜰 때 이렇게 양력을 받아서 뜨는 거잖아요. 수평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싹 가면은 그 날개의 선형에 맞춰서 이렇게 그 날개로 이렇게 양력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수평 이륙이고요. 헬리콥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로토 돌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힘으로 빵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수평으로 안 하고 수직으로 가니까 뜰 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이때 이제 그 개념이 디스크 로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로딩은 그 양력을 일으키는 로토의 면적을 이 기체의 무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면적이 클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더 안정적으로 힘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냥 심플하잖아요. 만약에 조그만 애들 막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로딩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 뜰 때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뜻인데 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보다 당연히 많이 들고 이런 애들보다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맨날 그걸로 그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여준 거는 조비랑 베타밖에 없고 얘들은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고, 심지어 재작년에는 한번 그거 하다가 전소됐어요. 그 하다가 전소돼가지고 막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반박으로 막 뭐 논문도 내고 막 뭐 되게 복잡한데, 그 결국은 얘네 목표 뒤로 늦췄어요. 그러니까 TC 아까 형식 있는 받는 목표를 원래 그 작년에 상장된 모든 업체들이 목표가 23년 4년에 받아서 24, 5년에 상용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일단 릴리움 탈락이고요. 릴리움은 25년까지 인증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 CEO가 목표를 뒤로 지연을 했고요. 조비는 아닙니다. 조비는 그 사고 난 거에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버티컬은 이제 이것도 이제 작년에 상장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좀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영국 회사인데요. 영국의 롤스로이스 뭐 이런 온갖 항공기 그 인프라 부품에서 다 이렇게 거의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게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비는 미국이고 얘는 영국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할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거는 얘랑 조비는 약간 전략이 달라요. 조비는 약간 이 판을 자기가 이끌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제조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막 이런 걸 다 관여를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 버티컬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잉이나 에어버스처럼 우리는 이거 많이 싸게 만드는 데 집중할게, 나머지는 니네가 사가서 잘 하세요, 약간 이런 전략이에요. 저는 조비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장단점은 다 있거든요. 얘네가 맞을 수도 있어요. 얘네가 맞으면 또 판이 달라질 텐데, 저는 약간 궁금해요. 뭐가 맞을지. 근데 저는 왜 조비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냐면은 안전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관여를 다 해도 사실 퀄리티 잡기 힘들 텐데, 만약에 그냥 이거 띡 만들어가지고 그냥 팔고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누가 사가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거 사용하는 애가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뭐 하루에 뭐 몇 회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근데 그렇게 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거를 제가 잘못했네 라고 할까요? 일단은 이거는 타면 안 되겠네 아마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처음엔 조비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막 커머더티화 되기 전까지는. 근데 항공기가 커머더티화 되기는 어려워요 사실. 제가 말한 미국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빠르다고 하면은 사실 거짓말인 게, 우리는 비행기를 못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유럽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물론 캐나다, 뭐 브라질도 있는데 걔네도 어차피 다 걔네들이니까. 예, 미국, 유럽이고요. 서구권이고요. 어, 우리나라는 없죠.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저기 전투기 만들던데요. 만들긴 한데, 그거 100%다 하진 않죠. 그냥 배운 거죠. 배운 거지.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은 되게 늦고 관련된 것도 없지만, 우리보다 더 뒤따라온 나라보다는, 그래도 많이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이비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 여러 개 다 항공우주에 관련된 건 당연히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근데 핵심은 모터랑 배터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개에 따라서 완전, 특히 배터리, 모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두 개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또 인프라도 되고 그 강점도 있으니까, 어떻게 잘 엮으면은 한 자리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정도고요. 근데 그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절대 아니고, 진짜 열심히 돈 많이 태우고 했을 때 가능한 건데, 다행히도 어, 그 정부에서도 되게 적극적이고요. 그또 기업들의 투자도 나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조비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막 예전부터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 정부에서는 2019년에 그 UAM 팀 코리아라고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산학연 이렇게 다 연계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긴 뭐하고요.
해요. 그래서 이제 로드맵 보고서라는 것도 되게 만들고 거기에 맞게 기술 개발도 지원을 해주고 올해부터는 뭐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도 하고요. 나름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좀 더 뭐 아쉬운 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 막히는 거는 저는 좀 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막 편가르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그 UAM에서 이제 우리가 타는 비행기를 이비톨이라고 하거든요. UAM이 그 기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UAM은 전체의 아까 이런 모든 걸 다 통틀어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서 어쨌든 타고 이걸 하려면은 비행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뭘로 할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비톨이고요. 이거는 그 아까 말한 우버 그 레포트에도 이제 자세히 거기서 걔들이 이러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해야 되고 근데 그거 중에 이제 제일 나온 게 이비톨인데 제가 설명드리면은 비톨은 버티컬 테이크 오프 랜딩의 약자고요. 수직 이착륙이 되는 항공기를 다 통칭해요. 헬리콥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전투기 중에는 수직이 착륙되는 F-35B도 있고 해리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수직이 착륙만 되면은 다 비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에 E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EV랑 똑같은 거고요. 이름이 약간 좀 친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거 그냥 차라리 전기 항공기 뭐 일렉트릭 에어크래프트 이렇게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업계라고 하면 그냥 다 이비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럼 왜 이걸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경비행기랑 뭐가 다르냐? 완전 다릅니다. 일단 경비행기는 수직 착륙이 안 되죠. 네,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길든 짧든. 그래서 그거는 도시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예를 들면은 홍대에다가 활주로 만들 수 없잖아요. 뭐 저 연트럴 파크 밀어버리고 절대 안 되네요. 거기도 절대 안 되죠. 그 정도 사이즈로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도시에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도시에서 뜨고 내리려면 어쨌든 수직 이착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비행기랑 일단 거기서부터 갈리고요. 그러면은 헬리콥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럴 건데요. 헬리콥터는 수직 이착륙은 되는데 헬리콥터는 일단 너무 시끄럽고요. 수십 대 수백 대 다니면은 도시가 마비되겠죠. 그래서 일단 소음에서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엄청 비싸요. 헬리콥터는. 대략 한 10분 타는데 15만 원, 2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0분 타서 타고 뭐 만약에 20분 탈 거면 그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요. 혼자 타면은 더 비싸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매우 좋죠. 내연기관이니까. 근데 그거랑 이제 반대되는 게 필요한 거죠. 도심에서 쓰이려면은 수직이 착륙돼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가격도 뭐 엄청 싸진 않아도 헬리콥터보다 싸야지 사람들이 좀 타겠죠. 그거랑 이제 친환경해야 되고 그래도 미래 모빌리티인데 막 기름 써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켜주게 만든 게 이비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왜 조용하냐? 전기니까 조용하다. 네. 헬리콥터가 시끄러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엔진에서 나는 소리, 로트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엔진에서 나는 소리는 보통 그 탔을 때 우리가 헬리콥터 타시는 분 이거 쓰잖아요.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이유는 로터도 시끄럽지만 어쨌든 그 엔진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엄청 불쾌하대요. 밖에서는 이제 엄청 시끄럽죠. 로터 때문에 막. 이거는 이제 전기이기 때문에 엔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이 일단 없고요. 로터가 헬리콥터처럼 하나로 가지 않습니다. 작은 게 여러 개를 쓰고 이제 전기로 가니까 소음도 훨씬 작고 그렇게 작게 설계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한 100배 조용하게 지금 설계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조비라고 회사 가시면은 걔네가 소리까지 다 해놨거든요. 자기들 실제로 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음이라는 게, 그 주파수, 고주파, 저주파에 따라서 또 문제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막 우웅 이런 거고요. 얘는 약간 웁 이런 소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도 그렇게 들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그 비행기랑도 다르고 헬리콥터랑도 다르다. 지금은 이거 할 때 그냥 헬리콥터니까 그 헬리패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구간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공항 옆에 헬리패드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하고 또 맨하탄에도 가운데는 못 들어가고요. 이쪽에 가면은 이제 딱 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만약에 이비톨로 바꾸면은
좀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충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일단 충전이 가장 크겠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르게 또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아마 초기에는 이걸로 가겠지만, 더 나중에는 이제 더 뻗치기가 좋을 겁니다. 지금은 헬리콥터로는 이거밖에 못하는 거는 가격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가격이랑 소음이랑 여러 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비톨이면은 가격이 4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을 거고, 소음이 없고, 소음이 낮고, 가격이 하니까, 뭐 다양한 군데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블레이드가 기존에 하는 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뭐 1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도 대단한 1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조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2024년, 25년에 이제 가지고 나올, 인증을 받고 가지고 나올 애들의 모델은 현재 배터리로, 그러니까 내세우는, 그러니까 스펙상 운항거리가 250km예요. 근데 250km면은 250km 왔다 갔다 이렇게 쓰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거는 말 그대로 배터리 완충한 다음에 그거 다 쓰면 그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일단 위험하고요. 네,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다 해도 그거 다시 또 내려서 다시 충전하는데 한 4, 50분 걸린대요. 그러면은 경제성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한 3, 40km, 4, 50km,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원트립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면은 가서 한번 내려주고, 내리면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이 비잖아요. 그게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인데 한 10분 정도 감안하면은 그 사이에 그 초고속 그걸로 빵빵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만약에 100으로 시작했다가 뭐 80까지 떨어졌는데 잠깐 10분 빵빵 해주면 뭐 한 95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3, 40km 가고. 지금 그게 제일 경제성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단 국내선을 다 커버는 안 되죠. 근데 이게 평생 그럴 거냐? 그건 아닌 게, 배터리가 일단은 더 밀도가 높아질 거고요. 뭐 전고체만 나와줘도 일단 바로 적용될 거면은 확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궁극적으로는 수소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플라나라는 업체가 있어요. 스타트업체인데, 예, 그거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마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은 지금 딱 그 생각으로 그거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선, 더 나아가서는 후쿠오카, 아니면 상해까지 이렇게 하는 이 이비토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그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가스 엔진하고 배터리랑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그러면은 600에서 700km를 할 수 있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네. 이재광 연구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